예, 오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은 이 서술 방식이에요. 서술 방식. 쉽게 얘기하면은 사건이나 인물의 성격이나 이거를 서술자가 어떻게 독자들에게 제시하는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하기 이렇게 합니다. 말하기. 두 번째는 보여주기 이렇게 해요. 보여주기. 그 문학 이론서, 소설 이론서를 읽어보면은 이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텔링이겠죠. 텔링. 이거는 쇼잉이 되겠죠. 쇼잉. 그리고 요거를 말하는 거니까 이제 직접 제시라고 그래요. 직접 제시. 요거는 이제 간접 제시 이렇게죠. 간접 제시. 그리고 플라톤이 이거 뭐라고 하냐면은 플라톤이 이거를 디에게시스라고 그랬어요. 디에게시스. 그런데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냐면 미메시스라고 했어요. 미메시스. 요거는 디에게시스라는 말은 디에게시스. 저기 관심 있는 사람은 저기 찾아보세요.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요거는 미메시스라고 합니다. 미메시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요.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이잖아요, 그죠? 이게 철학에서도 쓰이고 미학에서도 쓰이고 그리고 이제 문학에서도 쓰이고 그런데 철학에서 이거 얘기할 적에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근데 우리가 문학의 어떤 그 서술 기법, 서술 방식으로 얘기할 적에 디에게시스, 미메시스 이렇게 서로 상대되는 거죠. 반대라고 하긴 뭐고 상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메시스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은유, 그다음에 비유, 뭐 이런 거, 상징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재현해내는 거죠, 재현. 그래서 어떤 사물을, 어떤 대상을 문학 작품 속에 재현해낸다 그랬더니 재현낸다, 재현 이렇게 해요. 재현. 아니 모방한다 그러죠, 모방 이렇게. 그래서 재현이나 모방하는 거를 미메시스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서는 설명, 그 다음에 지정. 이건 이거야, 이건 요거야 이렇게 설명하거나 지정하는 거, 이런 거를, 이건 재현이나 모방이고 요거는 설명이나 지정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우리 앞 시간에 트라우마 했잖아요. 그 트라우마의 주된 서술 방식이 전부 말하기예요. 작가가, 서술자가 다 얘기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독자가 상상할 몫이 없어져. 그래서 아까 저 두 번째가 강의 끝나면서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저걸 보세요. 저 카페에 지금 강의 자료실에 보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게 다 나옵니다. 그거를 보면은 그걸 보면서, 카페 게시판에 있는 걸 보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은 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 소설의 서술 방식으로 두 가지, 말하기 하고 보여주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말로 또 계속합니다. 설명, 지정, 재현, 모방. 요걸 이걸 뭐라 하냐면 해석적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해석적 방법. 해석적. 요걸 뭐라 그래요? 극적 이렇게 얘기해요. 요 해석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웨인 부스라고 하는 이론가가 얘기한 거고, 여기서 극적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러버크라고 하는 소설 이론가가 얘기한 건데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돼요. 해석적, 극적. 중요한 거는 말하기, 보여주기. 쉽게 얘기해서 말하기는 뭐예요? 서술자가 소설 속에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 이 사람은 누구다, 어떻게 자랐다, 이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독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요. 뭐로? 행동으로. 사건으로. 사건과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면은 그 보여준 것을 보고 독자는 그것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이래서 이렇구나. 이 사람은 성격이 이런 사람이구나. 대화를 보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대화는 대화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바로 어떤 인물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요.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화면에 이게 좀 보이나 모르겠어요. 안 보이시는 분은 저 카페 게시판 보도록 하세요. 이 지금 말하기입니다. 예. 말하기. 김동인의 감자라는 작품인데 첫 장면에 이게 나와요. 싸움, 간통, 살인, 도둑,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 밖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는 복녀의 부처는 농민이었다. 농민인데 어떤 게? 산업공상의 제2위에 드는 농민이었다. 그럼 어떻게 신분이? 산업공상 중에서 농이니까 신분이 그래도 낮은 건 아니에요.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다. 복녀는 이런 여자였다. 작가가 곧바로 말을 하면서 설명하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녀가 어떤 여자였다. 독자들이 상상할 필요 없어요. 읽으면 돼. 작가가 다 얘기해 놓으니까. 복녀는 원래 가난한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다. 예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하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 같이 여름에는 벌거벗고 겨울에서 몇 감고 바짓바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라고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기품을 가지고 있었다. 도덕이란 기품이 있었다는 거죠. 15살 나는 해에 동네 호라비에게 80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다. 그의 새서방, 영감이라는 편이 적당할까? 새서방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20년이나 위로서 원래 아버지 시대에는 상당한 농민으로 밭도 몇 마직이 있었으나 그의 대로 내려오면서는 하나둘 줄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복녀를 판 80원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그는 극도로 게으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녀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복녀의 신랑은 이런 사람이다. 설명을 다 해놔. 이거를 읽으면은 복녀가 어떤 사람이고 복녀의 신랑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냥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독자들은 읽기만 하면 돼요. 상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겁니다. 이거 저기 송충이잡이 가가지고서는 저 감독한테
당하고 나서 그 다음이에요.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 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 복녀의 도덕관 내지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화했다. 복녀의 인생관이나 도덕관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작가가 직접 설명을 다 해줘요. 그 다음에 그는 여태껏 딴 사내와 관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본 일도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짐승의 하는 것쯤으로만 알고 있었다. 혹은 그런 일을 하면 탁 죽어지는지도 모를 일로 알았다. 그러니까 복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송충이잡이 감독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일이 다시 있을까? 사람인 자기도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사람으로 못할 일도 아니었다. 여기에서 흔히 김동인의 감자를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오면은 아니죠. 복녀의 마음속까지 다 얘기를 해요. 마음속까지 다 읽고 그거를 독자들한테 다 제시를 해줘요. 뭘로? 말하기로. 누가? 작가가. 게다가 일 안 하고도 돈 더 받고 긴장된 육회가 있고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고 일본말로 하자면 삼박자 같은 좋은 일이 이것뿐이었다. 누구 생각이에요? 복녀 생각이에요. 그 복녀의 생각을 복녀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독자들한테 다 얘기를 해줘요. 이것이야말로 삶의 비결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그는 처음으로 한계 사람으로 된 것 같은 자신까지 얻었다. 아니 남편 이외의 남자 저희 송충이잡이 감독하고 그렇게 불륜을 저질러 불륜이 아니잖아요. 이거 저 강제로 당한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성폭행이에요. 근데 성폭행 당하고 나서 보니까 죽는 줄 알았더니 안 죽어. 긴장된 재미도 있어. 나 일 안 하고 돈도 더 받아. 이게 인생의 삶의 어떤 방식으로서 이거 괜찮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관이나 세계관, 도덕관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바뀐 거를 작가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저 김동인의 감자의 첫 장면하고 요 중간 장면 요거는 결국 뭐예요? 작가가 서수자의 입을 빌려서 복녀의 성격, 복녀 신랑의 성격, 그리고 복녀의 인생관이나 도덕관이 변하는 것 다 얘기를 해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독자는 읽기만 하면 돼요.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김동인의 감자지만 이렇게 달라요. 보여주기. 보여주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도 안 썼네. 예. 대화로 보여주는 것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대화로 보여주는 거 볼까요? 복녀하고 복녀 남편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복녀가 뱃섬 좀 치워달라고요. 복녀 남편이 뭐라나? 남 졸음 오는데 님자 치우 시간 내가 치우나요? 20년이나 밥을 처먹고 그것도 못 치워? 에이구 칵 죽구나 말디. 인연 무얼? 이러한 싸움이 그치지 않다가 마침내 그 집에서도 쫓겨나왔다. 요 대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복녀라는 사람의 성격과 복녀 남편의 성격이 딱 드러나잖아. 이 게으르구나.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고 마누라를 그냥 하인부리듯 부리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산농공상의 농 두 번째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도덕적인 기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녀도 변하고 복녀의 남편도 변하고. 복녀의 남편은 원래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게으른 게 나오죠. 아내가 뱃선 좀 치워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치워주고 남 졸음 오는데 졸린다 이거지. 남편이 졸리니까 네가 치워 이런 얘기야. 게으른 거죠. 행동으로 또 보여줘요. 이렇게 대화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아까 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화의 기능 중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여기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화예요. 그 다음에 행동. 사흘이 지났다. 밤중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의사.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10원짜리 지폐 석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의사의 손에도 10원짜리 2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열로 죽었다는 한방의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실려갔다. 이 앞장면에서 어떻게 돼요?
낫에 찔려 죽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뇌일열로 죽었다는 한방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이죠. 살인 사건인데 그냥 뇌일열로 죽은 걸로 한방의가 진단서 끊어주고 가짜 진단, 허위 진단서 끊어주고 복녀 남편한테 30원, 또 한방의사한테 20원 주고 무마해버리는 거야. 근데 허위 진단서란 말 나와요? 이게 부정이다, 살인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요 행동을 읽고 독자들은 이게 뭐야? 살인 행위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 누구에 의해서? 왕서방의 부정에 의해서. 그 부정에 공조한 사람이 누구야? 남편도 복녀의 남편도 공범이고 한방이도 공범이고. 그 불쌍한 건 누구? 복녀만 불쌍해.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서야 밤중에 복녀의 시체가 왕서방의 집에서 누구?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온 거지, 복녀의 시체가. 그러고 나서 이튿날, 사흘이 지나고 이튿날, 나흘째 되는 날, 복녀는 뇌일열로 죽었다는 한방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실려갔다라는 요 행동, 여기에 나온 요 행동 가지고 복녀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었는가, 그리고 그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 1925년 평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복녀의 죽음이 이런 것이었다. 독자들은 이걸 다 읽고 나서 얼마나 이게 비참한가. 그리고 복녀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딱 결론 짓는 거죠. 부정을 저질렀다. 살인의 행위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여기. 근데 독자들은 여기에 살인이라든가 부정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독자는 이 행동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는 작가가 여기서 뭐 복녀는 이러이런 처녀였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대화만 보여줌으로 해서, 그리고 행동만 보여줌으로 해서 독자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런 상상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의 진행을 딱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서술 기법의 두 차원이 하나는 말하기고 하나는 보여주기인데, 그럼 말하기가 좋으냐 보여주기가 좋으냐? 없어요. 상대적으로 이 소설을 잘 쓰는 방법, 보여주기만 해가지고도 잘 쓸 수 있고 말하기만 가지고도 잘 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 이거 누구의 작품이야? 김동인의 감자예요. 감자라는 작품을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소설 창작 강의할 적에 감자라는 이 작품을 많이 인용을 해요. 왜? 그 소설 속에는 말하기로 된 부분도 있고 보여주기로 된 부분도 있어요. 이게 유효적절하게 잘 섞이면서 복녀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독자들에게 딱 제시해줘요. 그럼 결국 뭐예요? 소설 속에서, 서술 기법에서 말하기하고 보여주기 어떤 게 더 좋으냐, 그 어떤 게 더 좋으냐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주어진 작품 속에서 말하기 기법이, 보여주기 기법이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지, 작품을 성공했다, 작품 쓰는 거, 소설 쓰기를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주어진 작품 속에 말하기만 쓴다, 보여주기만 쓴다, 그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서술 기법이, 말하기 기법과 보여주기 기법이 어떻게 유효적절히 사건과 인물 성격을 독자들에게 제시해 주는데 유효적절하게 쓰이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김동인의 감자는 말하기하고 보여주기가 아주 적절하게 쓰여서 독자들에게, 아까 얘기했죠, 감자의 주제, 복녀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딱 보여줘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말하기를 통해서, 어느 부분은 이렇게 보여주기를 통해서 독자들이 말한 것과 읽은 것을 통해서 서술자가, 작자가 보여준 걸 통해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소설의 서술 기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만 하는 게 낫다, 이것만 하는 게 낫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유효적절히 잘 쓰여야 돼요. 그런데 물론 보여주기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말하기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보여주기만 가지고도 하는 사람, 보여주기만 가지고 유명한 사람 해밍웨이예요.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어요. 해밍웨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자들이 보면서 상상을 하게 돼요. 말하기만 가지고 소설 쓰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기만 가지고. 그런데 말하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섞이면 좋죠. 트라우마 같은 경우, 오늘 한 트라우마 같은 경우 말하기가 너무 치중돼 있어요. 말하기.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피소드가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수강생들 감상해도 그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에피소드가 나왔으면 좋겠다. 명훈이가 왜 자살하지? 자살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뭔가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명훈이하고 오기하고 이렇게 얼마만큼 친하냐? 그렇게 친하다는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연희가 자살 충동을 느껴요. 저 덩충만 뜯어버리고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런 충동을 느낄 만한 에피소드가 안 나와. 전부 다 이걸로만 해버리니까 독자들이 선명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작가가 말을 다 해버리는 것보다 독자가 서술을 읽고 상상을 하면은 그 장면이 더 선명해져요. 그걸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 뭐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뭐였더라? 갑자기 제목이 생각나. 질환지교를 꿈꾸며. 질환지교를 꿈꾸며를 강의하면서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말하기하고 보여주기. 그런데 난 다 읽었으니까 트라우마 그 다음 작품 보니까 트라우마는 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환지교를 꿈꾸며도 보면은 어느 부분이 너무 설명이 치우쳐 있어요. 말하기가 말하기 즉 설명 이게 너무 치우쳐 있어서 그 부분도 뭐 에피소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질환지교 지하고 란하고 누구냐 이거지. 그럼 누구건 간에 두 사람이 그야말로 질환지교와 같은 그런 친한 서로에게 향기를 주는 그런 사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에피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에피소드가 없었잖아. 다 설명을 다 해버린 거죠. 이 트라우마는 특히 설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종일관 다 설명이잖아요. 한 군데 이게 무슨 기능을 할까 한 그 부분 어머니가 그렇게 연희를 자해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아낀다는 것 도시락 싸는 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 싸는 그 대목에서 어머니의 어떤 그 사랑 이게 그냥 다 읽히죠. 다만 이 소설 속엔 그게 필요 없는 부분인데 그게 필요하려면 앞뒤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말하기와 보여주기가 하나의 서사에서 서술이 일어나는 방식, 소설에서 서술 방식이에요. 서술 방식 두 가지 말하기하고 보여주기 꼭 이게 조화롭게 잘 활용이 돼야 돼요. 말하기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초보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 보여주기를 빨리 배워야 돼요. 빨리 익혀야 돼요. 그래서 작품에 이 보여주기가 자주 나와야 돼요. 여러 에피소드, 그 다음에 대화, 유효적절한 대화 너무 많아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유효적절하게 대화를 섞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말하기와 보여주기 어느 하나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잘 쓰여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작품이냐 실패한 작품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좋다, 이 방법이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말하기하고 보여주기가 어떻게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게시판에 지금 강의 자료 거기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그대로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말하기는 이런 거고 보여주기는 이런 거구나.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다음 주 누구라고 그랬죠? 다음 주에 얘기 안 했나? 다음 주 작품을 여러분 아시나? 6월 30일 저 수강생 작품 거기 그 게시판에 올려진 거 있어요. 인형의 집, 인형의 집. 발제작 다 검사해 보니까 발제작 검사해 보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박은주님이 한 번밖에 안 했어. 박은주님이 저 인형의 집 이거 합니다. 인형의 집 6월 30일 강의한 거 다음 주에요. 박은주님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하셔야죠. 박은주님 잘 하실 거예요. 박은주님은 일요일까지 발제문 올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강생들은 감상 올리셔야 됩니다. 감상 안 올리신 분들 꿀밤을 줄 수도 있고 이번 주에는 감상 다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저 심화반으로 넘어가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심화반도 계속 하면서 수정장 내시고 그래서 심화반도 하면서 또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같이 심화반 끝나고 새로 또 작품 내고 그래서 이번 이거 2021년 부천시민 작가교실 24주 강의를 통해서 뭔가 하나 얻고 가야죠. 뭔가 하나 얻는 거 뭐예요? 일단 우선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들 작품 썼어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수정작서 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작품 하나 내야죠. 그래서 부천시민 작가교실에서 나 작품 소설 2편 썼다. 나 수정작도 썼다. 이렇게. 사실은 수정작 쓰면서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강의한 거 들은 것보다 여러분들이 수정해 나가면서 더 많은 걸 배워요.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수정하시면서. 아셨죠?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아시죠? 작품 내시고 수정작 내시고 심화반 같이 계속하고 24주 끝날 때까지 우리 같이 하는 겁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와만 이제 첫 강의 때 그랬죠. 제가 조절이 될 거다. 딱 됐어요. 이제 10명. 화이팅!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